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갭투자로 쪽박찬 동서의 이야기입니다. 동서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만 알기에는 아까워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얄미운 동서가 제대로 고소미 먹고 눈물 콧물 다 뺀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시작했습니다. 양쪽 집안 모두 넉넉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은 거죠. 우리 둘이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아서 대출을 많이 깨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제였을까요? 대한민국에 우리 집 하나 마련하기 참 힘들더군요. 여보, 이번에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보증금 올려달래? 얼마나? 2천만 원. 1,000만 원. 아니, 2천만 원이나 올려달래. 나도 놀라서 2천만 원은 어렵다고 했지. 500만 원 선에서 어떻게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대. 곧 죽어도 2천만 원 달라고 하네? 아, 이거 큰일이네. 어떡하지? 어디 돈 빌릴 곳 있어? 너 이사 가야 하나? 이래서 집 없는 사람만 피워나 봐. 언제까지 전세 전전하며 살 수도 없고 이참에 대출 더 받아서 아예 집을 살까? 서울 외곽 쪽은 시세가 좀 낮을 거 아니야. 뭐 집을 장만하는 건 좋은데 서울 외곽 쪽이라고 해도 서울은 서울인데 집값 괜찮을까? 대출 다 땡기면 앞으로 더 빠듯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집 마련하는 게 낫지. 언제까지 옮겨다니면서 보증금에 전전긍긍할래? 둘이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돼. 몇 년간 고생하면 괜찮아질 거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부 역시 그랬고요. 남편 말 맞다나 이것저것 이사 다니는 것도 지쳤습니다. 늘 내 명의들에 된 집을 갖고 싶다고 소망했는데 이놈의 미친 집값 때문에 덤번이 꿈만 꿨죠. 하지만 더 이상 이사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남편과 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망이 참 좋죠? 여기 뷰 맛집입니다. 모르면 모르다 한번 본 이상 이보다 좋은 집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거기다 이 인프라에 이 정도 시세면 운 좋으신 겁니다. 아, 네. 정말 그렇네요. 아, 집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여보. 그러게, 진짜 좋다. 마음에 쏙 들어. 나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 소원 금방 이룰 수 있어. 앞으로 여기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남편과 저는 이것저것 둘러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직장과 가깝고 주변 환경이며 집 내부 하나하나까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대출을 풀로 땡겨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이삿날, 새 집이 생겼다며 좋아하는 딸아이와 함께 우리 가족은 이삿짐 차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 우리 집에 계시는 거죠?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 집을 제 집인 양 가구를 들여놓고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체 우리 집에서 뭐하는 사람들인가 싶어서 황당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에요. 오늘 이 집에 이사 오고요. 그런데 누구신데 우리 집에 물건을 들여놓고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이사요. 그럴 리가요.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 집 우리 집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저희가 산 집이에요. 여기 계약서도 있다고요. 등기부 등본도 있고요. 자, 보세요. 우리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황당함에 빠진 저는 서둘러 가방 속에 있는 계약서를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제가 건넨 계약서를 살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집 계약서가 이 사람 손에 있는 거지? 뭔가 착각하셨겠죠.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당연히 그 계약서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 한번 보세요. 우선 저희 이사 정리해야 하니까 짐 좀 빼주시고요. 우리 집인데 짐을 왜 빼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도 계약서 있다고요. 날짜는 하루 차이 나지만 등기부 등본도 다 있고요. 그쪽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똑같잖아요. 제 눈에 펼쳐진 한 장의 계약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건넨 계약서와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똑같더군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사고 뭐고 불이 났게 부동산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자리에는 텅 빈 사무실이 하나 보이더군요. 유리에는 임대문이라는 글자가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던 부동산이 다 우리 혹시 사기당한 거야? 사기라니,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잘 알아봤는데, 내가 분명 도난으로 다 확인했는데. 남편은 멍하니 고요해진 빈 사무실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사기당한 거냐는 저의 물음에 맥없이 주저앉더군요. 그렇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중 매매 계약 사기를 당했어요. 처음으로 마련하는 집인 만큼 여기저기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도장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보처럼 우리 집은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 사기꾼 새끼 당장 잡아야지. 경찰에 신고 다 해놨으니까 기다려보자. 어디서 잘 건데? 기다리는 건 둘째치고 당장 애 데리고 지낼 곳이 없잖아. 우리 이러다 그 사기꾼 못 잡으면 왜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말이 씨가 되는 거 몰라. 요즘 같은 세상에 그깟 사기꾼 놈 하나 못 잡겠어? 아까 당신도 들었잖아. 그 사기꾼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라고. 마음 먹고 잠적하고 해외로 튀면 잡는 거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 다 틀렸어. 이제 어떡해?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사기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어디서 지내야 하냐고. 이렇게 당할 줄도 모르고 대출 다 땡겨받았는데 그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이런 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집은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다시 힘차게 출발하고 싶었는데 한순간 모든 것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 집이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야? 우리 식구 당분간 여기서 살아야 해. 새 아파트 이사 간다고 했잖아. 여기는 아파트 아닌데. 집도 이상해. 내 방도 없잖아. 내 방 있다고 해놓고서는 엄마 아빠 거짓말쟁이야. 우리 가족이 지낼 집을 처음 본 딸아이는 큰 실망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앞으로 살아야 할 집을 보니 막막함에 눈물이 고였으니까요. 며칠 친정집에 머물며 부랴부랴 살 집을 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방 하나 딸린 월세집을 구할 수 있었죠. 우리 가족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했는데 결과는 월세집이라니 비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정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속상해하셨어요. 아니 어찌 너희들이 사기를 당해? 앞으로 그 집에서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 중이니까 범인 곧 잡힐 거예요. 잡힌다고 다 해결되니? 이미 너희들 돈 홀랑 다 써버렸으면 어떨 건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전세 사기다 뭐다 뉴스에서 말 많더니 너희가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저희도 이렇게 사기당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휴, 그래. 월세집 보증금은 진정해서 해주셨다고? 네. 부모님도 힘드실 텐데. 작은 방이라도 하나 구하라고 도와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하구나. 나도 얼마나 더 보태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니. 가진 게 없어서. 자, 그래. 너희 혹시 둘째한테 연락해봤니? 네. 둘째요? 동서한테는 연락 안 왔어요. 사기당한 게 좋은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어도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잖니.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둘째 내자 집을 여러 채 마련했다고 하는구나. 너희 사정 알면 딱 해서 도와줄 거야. 한번 부탁해보는 게 좋겠다. 둘째 오라고 해라. 내가 한번 말해보마. 시어머니는 직접 둘째 서방님에게 부탁해보겠다며 연락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동서네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2채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의 소식을 동서네에 전해야겠다며 서둘러 불렀고 차주 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래서 네 형이랑 형수 월세집으로 옮기게 됐다. 이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속상하든지. 어머, 그럼 형님 지금 월세방에 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나이에 집을 사셔도 모자랄 텐데 월세방은 뭐예요? 이래서 집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지. 그러게요. 재수 씨 말대로 잘 알아보고 진행했는데 바보같이 사기당했지 뭘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 끼고 진행했어요. 사기다 보다 말이 많아서 불안하더라고요. 전문가 도움받아서 지금 우리 집이 3채거든요. 이번에 분당 쪽이랑 인천 쪽에 아파트 1채씩 샀어요. 그것도 투자 목적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아, 이제 돈방석에 앉을 일만 생겼다니까요. 그래, 그거 잘 됐구나. 그럼 너희 집도 많으니까 첫째는 좀 도와줘라. 애도 있는데 저 나이에 월세방 천전하면 쓰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을 형님들 주시란 말씀이세요? 아이, 지금 첫째네가 어려운 상황인 거 다 들었잖니. 도와줄 수 있으면 가족끼리 당연히 도와야지. 안 그러니? 어머님,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건 좀 어렵겠네요. 어렵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사기당해서 온 가족이 월세방 천전하는 게 딱하지도 않니? 친이 3채씩이나 되면 어떻게든 도와줄 공리를 해야지. 덥석어렵겠다니. 참 인정머리도 없구나. 집 2채 샀다고 마냥 넉넉한 줄 아세요? 저희 돈 차고 넘쳐서 집 마련한 거 아니에요.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라고요. 그것도 온통 빚내서. 저희가 사는 집은 겨우 빚 다 갚아서 저희 집이지만 나머지는 다 은행 거예요. 그런데 무슨 형님네를 도와주냐고요. 아무리 은행 거여도 도와주면 도와줄 수 있지 않니? 첫째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니? 형님네, 우리 집 전세로 들어올 형편 되세요? 월세집에 계신다면요. 설마 공짜로 지내게 해달라는 건 아니시죠? 어머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다 은행에서 빚져서 마련한 거예요. 한 달에 은행 이자값은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갚으려면 전세든 뭐든 사람 들여놔야죠. 형님네 사정이야 딱하고 안 됐지만 그렇다고 같이 죽을 순 없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받고 형님네한테 집을 줄 수 있냐고요. 그건 저희도 같이 죽으란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우리도 같이 망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우리를 도와주고자 동선애에게 사정사정했지만 동선은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평소 동서에게 꽉 잡혀 살던 서방님은 별말 없이 한숨만 쉬어댔고 남편 역시 동생에게 면목 없어서 한숨만 쉬어댔어요. 남편과 저는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걱정과 동선의 눈치가 어깨를 짓누르더군요.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앞이 막막했어요. 여보, 경찰에서는 뭐래? 뭐 소식 좀 없어? 나도 답답해서 연락해봤는데 똑같지 뭐. 다른 사람 말 맞다나 잡혀도 뭐 소용이나 있을까? 우리 돈이 그대로 있으리란 보장도 없는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지. 이중 매매 사기로 부동산 재판도 코앞인데 우리 대출받은 거 이자도 내야 해. 우리가 버는 돈으로는 소송도 이자도 앞으로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한데 어쩌면 좋아. 이렇게 좁은 방이지만 월세도 만만치 않고.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든 노력해봐야지. 내가 더 노력할게. 주말에 알바든 막노동이든 더 해봐야지 뭐.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우리 부부에게는 어떠한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계속 돌아오는 월세 내는 날과 은행 이자값, 소송 비용과 딸에게 들어갈 돈까지 우리 부부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신문과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시간제로 알바를 하며 아이가 잠들면 부업까지 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퇴근하면 식당 알바와 대리 일을 했고 주말에는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며 고단한 삶을 보냈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이 여기 왜 누워있어? 우선 진정하시고요. 남편분께서도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해보니 영양실조며 과로며 몸이 많이 혹사하셨더군요. 이 이상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큰 행운입니다. 근업피에서 추락하셨으면 사실상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망할 세상은 이 악물고 우리 가족을 괴롭히려는 건지 막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났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부실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높은 곳에 올라 일을 하다 사고로 떨어졌습니다. 뒷머리부터 땅에 떨어졌고 척추신경이 다쳐서 오른쪽에 편마비 증세를 보였어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여보, 나 발이랑 팔이 왜 이래? 말을 안 들어. 보통 움직여지질 않아. 여보, 다시 떨어질 때 충격받아서 그렇대. 당분간은 손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질 거야. 열심히 재활치료하면 된다니까 조금만 힘내보자. 뭐, 마비. 그럼 내가 오른쪽을 못 쓴다는 거야. 재활치료 잘 받으면 서서히 돌아올 거래. 그러니까 그럼 뭐해? 지금 당장 일할 수도 없는데. 내가 일 안 하면 당신하고 우리 애는 누가 먹여 살리냐고. 미안해. 미안해 여보. 당장 일하는 게 이것밖에 안 돼서 당신하고 애 고생만 시키고 정말 피해를. 참 하늘이 못됐다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심술 부리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절박하고 한탄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는 괜찮다며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위로의 말로 웃어 보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혼자 남편을 간호하며 들어갈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체면불고하고 동서를 찾아갔어요. 동서,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 형님,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세요 정말. 우리 귀 다쳤다는 소식 들었지? 내가 오죽하면 이래. 앞으로 내가 남편 병간호하면 우리 가족 굶어 죽어. 당장 월세도 내야 하고 은행 이자도 내야 해. 내가 이렇게 부탁할 때라고는 동선애밖에 없어. 제발 우리 가족 좀 도와줘. 그런 거라면 저번에 말했잖아요. 안 된다고. 우리는 뭐 돈이 남아돌아서 형님네 도와줘요? 내 아빠가 일하다가 다쳤잖아.
지금 오른쪽으로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거동도 못한다고. 당장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럼 어떡해. 죽으라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줘. 그럼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동선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정말 미안하지만 도움 청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도 동선에는 우리 집보다 상황이 낫잖아. 글쎄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해요? 그러게 왜 무턱대고 집을 사서 이 꼴을 당하냐고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 나이에 이게 무슨 추태예요. 동생 앞길에 뭐 도움 준 거 있다고. 그래. 동서 말대로 대단하게 도움 준 거 없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 사모님 일이라만 물불 안 가리고 최선을 다했어. 만약 동서네가 이런 처지였다면 애 아빠 어떻게든 도와줬을 거야. 사모님 나 알잖아요. 그이가 사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접어가면서 서방님 대학 비용 댄 사람이에요. 그럼 이럴 때 서방님이 나서서 도와줘야죠. 왜 우리 남편한테 그래요? 형이면 동생 대학 보내주는 거야 당연한 거죠. 동수,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조지 뻔히 알고서 어떻게 그리 말할 수 있어? 그건 형님 사정이죠. 우리가 왜 똥물을 반에 들여야 해요? 가족이면 무조건 그래야 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한쪽이 망할지언정 다른 한쪽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똥물에 빠지자는 말 하지 말라고요. 사람이 다쳤잖아. 아무리 그래도 걱정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망더덕하다가 다쳤다는 게 똥물이라니. 동서,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어. 서방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동서는 그렇다 치고 서방님은 형이잖아요. 형 걱정 안 돼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저보다 한 번은 걱정해줘야지. 그동안 내는 모른 척했다지만 이건 아니죠. 병원에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호수님, 그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형님,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괴롭히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 경찰? 이 사람이 다쳤다는데 이게 괴롭히는 거야. 죽을 만큼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괴롭히는 거냐고.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정말 너무한다. 동선애가 이런 상황이라면 난 안 그래. 남편이랑 나는 어떻게든 둘 도와줬을 거라고. 말이야 쉽죠. 어떻게 알아요? 형님이 우리랑 같은 상황이었다면 정말 그랬겠어요. 상황은 안 됐지만 더 이상 우리 엮지 말아요. 그게 형으로서 동생한테 할 수 있는 희생인 거잖아요. 어떻게 형이 돼서 동생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모양 빠지게. 남편이 부탁하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왔어. 계속 외면했지만 그이 다쳤다는 소식 들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거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로 감상팔이 하지 말라고요. 그런다고 우리 집 하나 내줄 거를 생각해요. 틀렸어요. 우리 코드 석잔데 누굴 도와줘. 형님 이러는 거 다 같이 죽으려는 심보밖에 안 돼요. 도선에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우리처럼 힘든 형편도 아니고. 가진 사람이 더 한다고 힘든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우스님, 우선 고정하시고요. 제가 아내하고 잘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해. 당신 미쳤어. 기어 이 똥물에 발을 담그겠단 소리야? 그러기만 해. 그럼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우리 얘 부부 이혼해서 사는 걸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도서 참 못됐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 매정하니? 결국 돈이네.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동서 꼭 벌 받을 거야. 사람 힘들 때 외망하고 본인 뱃속 채우려는 동서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아예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주면 고맙겠네요. 그 더러운 똥물에 우리 가족 끌어들이지 말고. 그래, 안 나타나.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 가족 외면하고 어디 너희들끼리 떵떵거리며 잘 살아봐.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 줄 알아? 두고 봐. 반드시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 살 테니까. 어디 한번 노력해보세요. 기꺼이 응원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니까 형이 절이 되었다는 소식 들으면 도와줄까 싶어서 찾아난 집이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서는 그렇다 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서방님을 죽도록 원망했어요. 형이 절이 되었다는데 병원 한번 찾아오지 않았던 둘이었죠. 그때 그 집을 나오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맹세했죠. 내 몸 하나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남편하고 내 아이 먹여 살린다고요. 대단하게 성공은 못해도 저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안 산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몸이 불편한 남편 곁에는 시어머니가 대신 있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알바와 여러 일을 해가며 자정이 넘은 시간에 몸을 혹사했어요. 힘들지 않았냐고요? 어떻게 힘들지 않았겠어요. 하루하루가 산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께 그이 맡겨놓고 일만 해서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세상이라 손이 이게 뭐야. 여자 손이. 어머니가 고생이 많구나. 그렇게 곱고 고왔던 네 손이 어찌 이리 됐어. 내가 미안하다. 다 내가 미안해.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름 만에 찾아간 남편의 병원.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몰골이 상한 저를 붙잡고 하염없이 오셨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시어머니의 눈물에 덩달아 덜컥 눈물이 쏟아나오려 했어요. 그래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인사를 건네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는지 몰라요. 대신 딸아이를 돌봐주시는 친정 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오셨을 때도 겨우 이 악물고 참았는데 유리에 비친 처참한 제 모습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눈물 콧물 다 빼며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 배고픈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일하느라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더군요. 빵으로 간단히 저녁이나 때워야겠다 싶어서 작은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빵을 하나 골라서 결제하려는데 그 옆에 있는 복권이 눈에 띄더군요. 저 복권 한 장이 얼마죠? 5,000원이요. 자동으로 하나 드려요? 저는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을 다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어있는 5,000원 한 장과 1,000원짜리 2장. 뻔히 보이는 결과였지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이 복권이 안 될 거라는 거 뻔히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장 사서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그렇게 주머니 속에 넣어둔 복권을 잊고 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옷걸이에 걸으려 윗옷을 벗었는데 주머니 속에 넣어둔 복권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참, 내가 주머니에 넣어놨었지? 저는 복권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 했어요. 그리고 씻을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쓰레기통으로 논길을 갔습니다. 그래, 어차피 안 되겠지만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확인이나 하고 버리지 싶더군요. 그래서 다시 쓰레기통에 버려진 복권을 찾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지난 로또 번호를 살펴봤죠. 참 신기하게도 앞에 숫자 2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뭐야? 숫자가 맞네? 처음에는 고단한 삶의 한 줄기 재미라도 되듯 복권을 살펴본 건데 앞에 숫자 2개가 연달아 맞자 그때부터 미친 듯이 심장이 뛰더군요. 숫자 하나씩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지막 숫자까지 모든 걸 다 확인한 순간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어요. 품에 복권 한 장을 꼭 감싸쥐고 웃다 울다 환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은 늘 제게 고단한 삶만 주는 줄 알았는데 구원하실 줄 알았을까요? 믿기 어려울 만큼 제 손에는 당첨된 로또 복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되었더군요. 주변에 당첨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로또에 당첨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저는 다음날 즉시 서울에 있는 은행을 찾아갔고 로또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큰 금액, 모든 걸 다 보상받는 기분이더군요. 그리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복권 당첨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그게 정말이야? 정말 당신이 1등이라고? 네, 여보. 당신 나 믿겠지? 나도 내가 당첨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그동안 둘이 그렇게 고생하더니 하늘이 감동해서 선물을 주셨나 보다. 수고했다. 아범하고 어미. 너희들 다 수고받았어. 정말 축하한다.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병원에서 이 사람 간병하는 게 보통 일 아니었을 텐데. 앞으로 저희가 편히 모실게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 우리 이 돈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여보. 와우. 이날 남편과 시어머니와 셋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한 나날들이 영화처럼 지나가더군요. 6개월 동안 살이 15kg나 빠질 만큼 저는 남편과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호기심에 산 복권 한 장으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니 참 기쁘고 행복하더군요. 다음날 남편은 통원 치료 받는 것으로 의사와 이야기 나누고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한 덕에 오른다리는 많이 좋아졌고 오른손은 아직 아둔하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저는 친정으로 찾아가 딸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살던 집을 내놓고 가족이 함께 살 집을 구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 우리 집. 자, 이거 봐봐. 이 집 등기부 등본이야. 여기 우리 이름 있네. 우리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가져보자고 서로 고생만 하고 먼 길을 돌아왔어. 자기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야. 자기야말로 고생했지. 팔다리 잘 안 움직여서 많이 힘들었잖아. 아직은 재활치료를 더 해야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 힘든 순간 다 지나갔으니까 다시 힘차게 일어서자. 이 집에서 다시 전처럼 행복하게 지내자. 전에 살해당한 집보다 더 넓고 좋은 집에서 남편과 저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서 채워나갈 행복한 시간을 꿈꿨죠. 그렇게 설렘을 가득 품고 이사 준비로 바쁘게 지내던 중 오랜만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우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아니 동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왜 온 거야? 우리 앞으로 안 보고 살기로 하지 않았나? 형님도 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셨구나. 그야 당연히 형님하고 아주버님 뵈러 왔죠. 퇴원 축하는 해야 하잖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주버님 퇴원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여보, 준비한 거 안 드리고 뭐해요. 얼른 드려야지. 경수님, 이거 퇴원 선물입니다. 제일 좋은 거로 골라서 샀어요. 서방님은 큰 과일 바구니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두 사람의 행동이 달갑지 않더군요. 저에게 모든 걸 다 전해들은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 두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퇴원 축하 인사 건네면서 과일 바구니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가지고 돌아가. 형님, 아직도 화 많이 나셨어요? 그때는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다 빚내서 산 집들이었고 딱히 도와드릴 게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잘 됐잖아요. 복권에 당첨되셨다면서요? 그 비싼 아파트도 계약 것이고 정말 축하드려요, 형님. 앞으로 행복하실 일만 남았네요. 그래, 이야기 다 했으면 돌아가. 더 이상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동서가 그랬듯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동서가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지가랑 이를 붙잡더군요. 형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니까 사과로 마음이 다 안 풀리실 거 잘 알아요. 그래도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일이라 이렇게 사죄드려요. 한참 힘드셨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 찾아오셨죠? 그때 도와드리지 못하고 상처만 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형님. 조수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동서가 갑자기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한다고. 혹시 나한테 부탁할 거 있니? 그게. 네, 맞아요, 형님. 체면 불구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형님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아파트도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복권 당첨되어 큰돈이 생겼는데 저희 도와주는 돈쯤이야 푼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님. 뭐, 큰돈? 동서가 나한테 그깟 푼돈이라고 구걸하고 참 웃기네.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아니었어? 저희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무리하게 빚내서 아파트 샀는데 값이 내려가서 지금 죽을 판이에요. 은행 이자값도 빌려서 이러다가는 사는 집도 넘어갈 참이에요. 형님, 돈 많으시잖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그때 분당이랑 인천에 산 아파트값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거네? 네, 형님. 은행 이자도 못 내고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가족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동서, 이래서 죄 짓고 못 산다고 하나 봐? 우리 서로 바뀐 것 같지 않아. 작년만 해도 내가 동서처럼 무릎 꿇고 빌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동서가 나한테 울며불며 빌고 있네.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어떻게든 형님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막상 형님 밑잠 되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때 형님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요. 세상에, 그걸 이제 한 거야? 보통 사람은 진작 알고 도와줬을 거야. 가족의 정이 뭔지 도덕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돈보다는 가족을 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동서한테 잔인하게 굴어도 되지? 난 동서와 달리 돈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서 말이야. 그때 동서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우리 가족한테 똥물 튀기지 말고 썩 꺼져. 형님. 그때 동서가 절 쳐다봤던 차가운 눈동자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동서처럼 세상 누구보다 차갑게 동서를 내려다봤어요. 동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이었고 더욱 간절하게 제 바지가랑 이를 붙잡았습니다. 형님도 제 마음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비록 형님을 못 도와드렸지만 어떻게 형님이 동서 죽으라고 등 따밀 수 있으세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은 저희하고 다른 분이시잖아요. 아주버님, 제발 형님 좀 설득해주세요. 당신은 뭐하고 있어? 얼른 무릎 꿇고 빌지 않고. 서방님, 무릎 꿇지 마요. 그깟 무릎 꿇어도 노나다 깜짝 안 할 거니까. 영수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형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엄마가 하도 난리치는 바람에 넌 조용히 해, 이 자식아. 형, 아무리 재수씨가 그래도
넌 그러면 안 되지. 넌 그러면 안 됐던 거지. 넌 내 동생 맞냐? 형이 다 무너져 내려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동생이란 놈이 형한테 그럴 수 있냐? 너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안 찾아왔어. 흔한 연락 한 통도 없었다고. 그런 놈이 뭐? 도와주고 싶었어? 재수씨 핑계대지 마, 이 자식아. 나라면 안 그랬어. 내 동생이 그런 상황이었으면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줬을 거라고. 형, 내가 미안해. 맞아, 형. 형 말이 다 맞아. 내가 어리석었어. 형 말대로 아내 말 신경 쓰지 않고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 이미 늦었어. 네 형수가 그렇게 무릎 꿇고 애원했을 때 너 어떻게 했냐? 재수씨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도 너랑 똑같이 할 거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를 거야, 난. 그러니까 나 원망하지 마라. 너랑 네 아내가 지은 죄 그대로 돌려받는 거니까. 아주버님, 그때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인은 정말 두 분 도와드리고 싶어 했다고요. 그러니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제가 그 비난 다 받을게요. 원하신다면 종에 무릎 꿇고 앉아서 싹싹 빌 수도 있어요. 그때 형님께 똥물 튀기지 말라고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할 수만 있다면 제 형 뽑고 싶을 심정이에요. 두 분이 제게 어떤 벌을 내리든 달게 받을게요. 그러니 제발 노형 푸시고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 어떤 벌도 달게 받을 수 있겠어. 그럼요, 형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길거리에 나 앉아서 어디 한번 고생해봐. 네.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며. 난 너희들 도와줄 마음 이런 한 푼도 없어. 길거리에 나 앉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라고. 쫄딱 망해서 어디 한번 비참하게 굴러봐. 그때 우리처럼. 그게 내가 내리는 벌이야. 엉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저희 진짜 다 죽어요. 계속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만 소란 피우고 얼른 꺼져. 다신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말고. 어머니, 형님 좀 설득해주세요. 더는 그렇다 치고 구이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으면 좋으시겠어요? 상관없다. 그네 저렇게 됐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다 확인했다. 형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하는 놈이 나는 오죽할까? 늙고 병들면 날 제일 먼저 버릴 놈들이 너희야. 사람 힘들 때 버리면 벌 받는다고 했다. 그놈이 설득할 생각 눈꽃만큼도 없으니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우리 가족 모두 동서애를 나 몰라라 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은 계속해서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우리 가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결국 큰 소리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동서애는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던 집까지 처분한 뒤 파산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단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가족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하루하루 행복을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동안의 시련은 더할 나위 없는 큰 행복을 주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었나 봅니다. 앞으로 감사하게 살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